자, 그 다음에 유형 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계 설비나 또는 건물, 토지, 이런 자산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생산 활동에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 활동에 사용하거나 이런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유형 자산에서는 1년 이상 사용한다는 이 특징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 문제가 유형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왜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냐? 여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쓰질 않았는데, 형태가 있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해서 유형 자산이라고 하고, 똑같은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1년 이상 사용되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형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형 자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형 자산은 1년 이상 사용된다. 그래서 비용을 배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용 배분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이 에어윈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회사는 50억을 들여서 설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설비는 2년 후에 20억을 받고 팔 계획입니다. 2년 동안 이제 생산에 사용할 것인데, 그러면은 2년 동안에 30억 원을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년 후에 남아있는 폐설비 가치 20억을 빼고 30억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설비 50억 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가상각 금액을 정하는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30억만 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다시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또는 이 회사가 판매회사라고 하면은 판매량 비례법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1년 차에 1만 개를 생산하려고 하고 2년 차에 4만 개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이 생산량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부분이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30억 원인데 1만 개 대 4만 개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면은 첫 해에 얼마를 감가상각하고 두 번째 얼마를 감가상각하면은 1대 4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을까요? 6억 24억. 계산이 맞는가 보겠습니다. 6, 24 하면은 합이 30이고 6, 4, 24, 1대 4로 되네요. 와, 박수. 이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1년 차에 6억, 2년 차에 20억을 감가상각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액법 감가상각입니다. 정액법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30억 원을 2년에 걸쳐서 똑같은 금액을 상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첫 해에 얼마? 두 번째 얼마? 15. 똑같이 15. 정액이니까 똑같이 15. 15. 맞았습니다. 1년 차에 15억, 2년 차에 15억. 이게 정액법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죠. 이번에는 잔존연수 비례법입니다. 이제 2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첫 해에 남아 있는 연수는 몇 해죠? 2년이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남아 있는 연수가 몇 년이죠? 한 해가 지나면은 1년. 그래서
첫 해에는 2년이 남았고 두 번째 해에는 1년이 남았고, 그래서 이 남은 연수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잔존연수 비례법이라고 합니다. 30억을 2대1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20억과 10억으로 각각 감가상각하는 것이죠. 네, 2대1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20억, 2년 차에 10억을 감가상각하는 것이 잔존연수 비례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률법인데, 정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1년 차와 2년 차에 남아있는 설비에 같은 비율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를 2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면은 이게 20억은 남아야 되거든요. 2년 후에 20억이 남고 딱 30억만 감가상각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거는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그 공식을 여기다 썼습니다. 정률법 감가상각률은 원 마이너스 폐설비 가치를 취득원가로 나눈 숫자를 내용연수분의 1승한 것이다. 내용연수가 2년이라면 2분의 1승이에요. 그 스퀘어 루트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죠.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5분의 1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가 없고 공학용 계산기나 컴퓨터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고 취득원가가 50억이고 폐설비 가치가 20억인 경우에 이거를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비율은 36.75%입니다. 물론 소수점 이하로 더 있겠죠. 그래서 1년 차에 36.75%를 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설비 가치의 36.75%를 2년 차에 다시 상각하면은 정확하게 20억이 남는 폐설비 가치 20억이 남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렵죠. 36.75%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게 또 소수점 몇 채짜리까지 가야 될지, 소수점 몇 채짜리 끊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매우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채택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체감법입니다. 이중체감법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정액법 상각률이 50%인데 이중체감법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를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중체감법의 감가상각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죠. 예. 네, 100%. 여기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저 앞에 나가면은 정액법은 2년에 걸쳐서 15, 15, 50% 상각을 했었죠. 그럼 이중체감법은 그거의 2배. 그래서 100%를 상각하는 것이 100%를 상각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게 이중체감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50억 전체를 상각하면 안 되죠. 20억을 남겨두고 30억만 상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20억은 중고시장에 팔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계산상으로는 감가상각을 50억을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30억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상각 비율은 100%이지만은 이 폐설비 가치를 남겨놓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감가상각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감가상각법을 비교를 해보면은 생산량 비례법에서는
1년 차에 1대 4로 해서 1년 차에 6억을 감가상각을 했죠. 정액법에서는 15대 15로 해서 15억을 1년 차에 감가상각을 했죠. 잔존연수 비례법에서는 2대 1로 해서 1년 차에 20억을 감가상각을 했죠. 정률법에서는 18.375억 원을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 36% 정도 됐죠. 그리고 이중체감법에서는 30억 전체를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감가상각을 어느 방법을 택하냐에 따라서 감가상각 비용의 규모가 달라지고 이 감가상각 비용의 차이는 그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원래 원칙은 이 설비가 이 회사에 기여하는 그 정도에 맞춰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편리를 위해서 정액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잔존연수 비례법을 쓴다거나 선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한 감가상각 방법은 끝날 때까지 계속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방법과 유형자산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자산이죠. 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특허권, 영업권, 아니면 또 실용신앙권, 상표권, 이런 얘기를 하죠. 특허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가치는 있죠. 그리고 이거는 특허권도 생산활동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에 사용된다거나 1년 이상 사용된다거나 이런 특징들은 이 앞에 유형자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는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다는 것이고, 무형자산은 우리가 그 형태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R&D라고 하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이 중에서 연구비는 100% 비용 처리합니다. 왜냐?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회사의 수익에 기여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연구만 하다가 끝날지, 이거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연구의 다음 단계로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만약에 개발비를 들여서, 여기서는 지금 50억 원의 개발비를 들였죠. 50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서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제품 개발을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그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개발에 성공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0억 원을 들여서 이 연구 결과를 제품 개발로 연결시켰어요. 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 성공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자산으로 쳐줍니다. 5년간 자산으로 쳐주고 5년간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비가 50억 원이 들었는데 첫 해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10억 원이죠. 50억 원을 5년간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개발비 50억 원이 없었다면은 매년 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5년간 있었는데 이 비용이 10억 원씩 각각 5년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첫 해에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10억 원으로 되죠. 그래서 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기록이 됩니다. 첫 해에. 네, 맞았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개발에 성공하면은
5년간의 비용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이 50억 원은 무형자산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도 좋고, 이래서 개발에 성공하고 벌 일입니다. 다음에는 개발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50억 원을 들였는데 이걸로 제품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50억 원 전체를 아까 연구비처럼 전체를 첫 해 비용으로 떨어야 됩니다. 그럼 첫 해 비용은 얼마죠? 50억 원이 첫 해 비용으로 됩니다. 그러면 첫 해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 자, 보겠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래서 이 개발비를 집행했는데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개발에 실패한 경우는 전액 첫 해에 비용 처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3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죠. 여기서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재무상태표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억 원의 손실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도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비 50억 원을 들였으면은 꼭 제품 개발에 성공해야겠죠. 자, 다음에는 금융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의 개념입니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저 돈 금융, 내 거야. 자산,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안 와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애상 판매라고 그러죠. 애상 매출인 경우에 저 돈은 실질적으로 내 거지요. 나한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니까 금융, 내 거야, 내 거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물건을 팔았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이것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돈은 금융, 다음에 줄게. 부채, 물건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이니까 금융입니다. 주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고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길 때 이거를 우리가 금융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금융부채의 종류에 속해 있는 그런 부채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저 물건 비금융, 내 거야. 자산, 돈을 줬으니까 물건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물건은 사실상은 내 거죠. 나한테 와야 되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니까 돈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비금융이고 실질적으로 내 것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 물건이 아직 안 온 경우는 우리가 비금융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그럼 물건을 줘야죠. 물건은 비금융, 다음에 줄게. 부채,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줘야 되는 거죠. 물건이기 때문에 비금융이고 주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물건을 안 주고 있는 경우에 이거를 비금융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어떤 자산이나 어떤 부채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금융자산인지 비금융자산인지 금융부채인지 비금융부채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은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순이익 비율. 지금 왼쪽에 보면은 A기업은 주가가 3만 원인데 주당 수익은 3천 원입니다. 주당 수익이 3천 원인데 주가가 3만 원이죠. 오른쪽에 B기업은 똑같이 주당 순이익은 3천 원인데 주가는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왼쪽의 기업을 보면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아서 힘들어하죠. 주가가 너무 무거워라고 힘들어하죠.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3천 원인데 주가가 3만 원이라면은 PER은 얼마일까요? 주가와 순이익의 비율, 주가와 주당 순이익의 비율은 PER은 얼마일까요? 10이죠. 네, 10. 3만을 3천으로 나눠서 10. 네, 10입니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B기업은 주가가 3,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3,000원인데 주가가 9,000원이에요. 그러면은 PER은 얼마일까요? 3이죠. 예, 3.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느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할까요? PER이 낮은 그 주가가 가벼운 그래야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 거죠. 지금 가벼워서 좋다고 지금 웃고 있죠. 이 PER이 낮고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이런 주식을 우리는 골라야겠죠. 네, 사람들이 몰려들고 B기업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B기업이 덜 올랐네? B기업을 사자라고 전부 지금 B기업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으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거는 순자산, 그러니까 1주당 자본의 규모입니다.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가 순자산 비율 또는 PB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기업의 경우에 주당 순자산은 3,000원입니다. 이게 순자산은 자본하고 같은 용어고요. 주당 순자산은 주당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당 순자산이 3,000원이고 1주당 주가는 9,000원입니다. 그러면 PBR은 얼마일까요? 3이죠. 3.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른쪽 B기업은 주당 순자산은 3,000원이고 주가는 3,600원입니다. 그러면은 PBR은 1.2.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PER인 경우에 PER이 낮은 기업의 주가가 좋다고 했습니다. PBR인 경우에는 어느 주식이 좋을까요? 우리는 어느 주식을 사야 될까요? 주가가 높은 거는 지금 힘들어 하는데요. PBR이 지금 낮은 데가 지금 B기업이 지금 웃고 있는데. 예. 여기도 왜냐하면 PBR이 낮아야지 가벼워서 좋은 거죠. 가벼워서 좋고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PBR이 낮은 이쪽으로 PBR이 낮은 쪽으로 다 몰려들죠. 같이 몰려들어야겠죠, 저기에. 예. PBR 1점이 맞았고 낮은 PBR이 낮은 B기업에 가서 같이 동참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금융자산에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이 났습니다. 5억 원이 났는데 5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배당을 하고 1억 원을 사내에 유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배당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80%죠.
그리고 사내 유보율은 몇 %일까요? 20%죠. 자, 이렇게 이익 난 금액의 80%를 배당하고 사내에는 20%만 남겨놓는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좋아할까요? 회사가 좋아할까요? 투자자들이 좋아하겠네요. 투자자들이 좋아하죠. 회사는 울고 있죠. 왜냐하면 회사는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고 할 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유보를 적게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장기적인 전망이 낮아지는 거죠. 투자자들만 좋다고 해서 이게 좋은 정책은 아닌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다른 회사는 배당은 1억 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유보로 4억 원을 유보를 했어요. 이러면은 사내에 유보해 놓으면 나중에 투자금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배당률이 몇 %일까요? 20%죠. 그 다음에 사내 유보율은 몇 %일까요? 얼마? 80이죠. 예, 80. 그럼 이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울겠죠. 근데 회사는 좋아하겠죠. 예. 예, 투자자들은 울고 있네요. 회사는 맑음이죠. 예. 그렇게 해서 배당과 사내 유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가를 결정할 때는 이 PER이나 PBR, 그 다음에 배당 성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성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액이 또는 이익이 얼만큼 성장할 것인지 봅시다. 매출액이 2021년까지 30억짜리가 40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 후내년에는 이게 성장할지 아니면은 줄어들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는 고속 성장을 해서 50억까지 성장한다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오히려 퇴보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 울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성장을 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측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